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신 이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안내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종합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가 여러분 안내 시험을 쳐봐서 알겠지만은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AB형으로 우리가 똑같이 실전으로 되고 문제 구성은 지금 이제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 적중으로 가면은 우리 이제 문법 문제가 조금 한 문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문법 문제를 조금 줄여놨어요. 그래서 교과하고 문학에 이제 조금 비중을 두고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조금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안내대로 이제 어때요? 이제 인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답안지를 작성해서 PDF로 작성을 해서 쌤요 카페에 우리가 첨삭 자료 올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종합 실전 모의고사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직강생과 마찬가지로 인강생도 여러분이 이제 해설을 들을 때 자신의 답안지를 그렇죠 펼쳐놔 놓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와 그 다음 해설서 문제 조건에 맞게끔 자기 키워드가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실전에서는 여러분 어제도 첨삭할 때 했습니다만은 키워드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즉 우리가 문제 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조금 숙지를 하고 그 문제 조건별에 맞는 키워드를 내가 구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둡니다. 문장의 매끄러움이나 의미가 많은 것 어떤 뭐 능통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즉 우리는 바로 실전에서는 정확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좀 구성을 합시다. 알겠죠? 정확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해설서 이제 1번을 이제 우리가 떼어놓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해설서하고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면접이 되겠습니다. 면담, 면접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화법에서 일부러 선생님이 면접을 첫 번째 낸 것은 우리가 화법의 실제 중에서 아직 면접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면접을 내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아직 뭐 이제 서술형을 내기에는 어때요? 그렇게 구성이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평의 한 번으로 면접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제가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화법의 실제 6개 중에서 면접이 있는데, 그렇죠? 면담, 면접 뭐 같은 겁니다. 그럼 면담과 면접의 목적은 여러분 좀 알아두죠. 우리가 바로 자신의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면접은 이제 필요한 정보 획득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하고, 면담은 우리가 가장 이제 학교에서 면담을 많이 하는 거는 뭘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작가와의 면담, 인터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뭘 합니까? 수행평가나 자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를 시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진로 적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앞으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되는 그렇잖아. 전문가, 이런 사람하고 바로 면담을 이제 시행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면담이다, 면접이다, 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질문을 형성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죠. 그래서 질문 유형을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면 바로 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면담자나 비면담자는 전부 다 뭐를 파악을 해야 됩니까? 의도입니다. 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만들 때도 자기가 알고 싶은 의도에 맞는 바로 질문. 그것이 바로 질문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평가지의 평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내용들을 미리 이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은 이제 질문의 유형이 있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쇄적 질문을 할 건지 개방적 질문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폐쇄적 질문을 했으면은 또 많은 거에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부수적인, 부차적인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것
이것은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뒤에서 풀었던 거 화법중에서처럼 반대신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반대신문은 바로 뭐야? 상대의 뭐를 잡았으면은 약점, 오류를 잡았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서 어떻습니까? 상대의 그런 오류를 인정하게 만들면은 우리는 뭐야? 이제 성패가 끝나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그렇잖아. 한꺼번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 처음 질문을 하고 그다음 그것에 이어서 더 세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 나가면은 우리는 더 확실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 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뒤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붙여놨습니다. 질문의 유형이 제일 중요하죠. 질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면접에는 압박 면접 이런 거 들어봤죠. TV에서도 자주 봤잖아요. 요즘 많은 거에, 대선 주자들이 서로 토론을 할 때 압박 면접을 하고 이런 걸 하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뭐한다? 반대 신문을 할 때는 개방형 질문은 뭐 하는 거에 지양해야 됩니다. 그죠? 반대 신문은 폐쇄형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뭐에 대해서 나온다? 바로 이제 이 면담하고 바로 어떤 반대 신문에서 나온다. 그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조건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전 때는 이제 바로 뭘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의도입니다. 그 핵심 질문지를 만들 때는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질문의 유형. 그럼 니은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민주는 그 뒤에 보니까 질문의 유형이 세 개가 나오니까 그걸 묶어주는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면접관들은 또 많은 게 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정보를 여기는 바로 핵심 정보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핵심 정보 내용을 말하는 거에 핵심 내용, 핵심 정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의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A와 같은 이런 질문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상대의 바로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바로 압박 질문이다. 이렇게 압박 면접이다. 스트레스 면접 등등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해설서에 이제 보면은 면담의 과정과 방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꼭 여러분은 여기 해설서를 꼭 보완을 해서 알아두세요. 선생님 필요한 정보만 발췌를 해 놓은 거니까 그런 걸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펼쳐놓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기입형이니까 특별한 조건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는 바로 설득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설득력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바로 연설이 되겠죠. 그죠? 설득한다는 것은 우리 토론 아니면은 협상 아니면은 뭐가 되나? 연설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설 나오면은 이제 설득 전략. 그러면 이 영역은 연설이구나. 연설의 설득 전략이라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바로 이성적, 그렇죠. 이제 감성적, 인성적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우리가 기출에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나온 거니까 그걸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 이제 이거는 바로 김구의 나의 소원이라는 이제 연설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강조. 이거는 이제 설득 전략이 있고 그렇잖아요. 설득 전략이 설득력 있는 표현. 보통 우리가 주장하는 글쓰기 설득 전략은 뭘 하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이중부정이나 서리법이나 비유 이런 걸 쓰라 이렇게 있었죠. 논술문을 쓸 때 주장하는 글쓰기의 설득 전략이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문에서의 바로 설득 전략과 설득적인 표현 전략과
그다음 화법에서의 바로 뭐예요? 설득 전략. 알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작문에서는 바로 뭐예요? 표현의 전략, 설득적인 표현 전략 이러면은 이제 이중부정을 써라. 그렇죠? 서리법을 써라. 비유법을 써라. 꼭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주장하는 그런 바로 많은 거예요. 애정법을 써라.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대조법이나 강조법을 주로 씁니다. 그죠? 강조법.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글에 나타나 있는 뭐예요? 표현법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제시문의 자료에 있는 표현법을 찾으면 돼요. 여기처럼 서리법을 쓴다든지 반복법을 쓴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바로 뭐나 뭐 역설법을 쓰면 역설법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반복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죠? 표현이 보면은 그래서 서리법이나 반복, 대조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법도 있고 대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뒤에 이제 바로 많은 게 그런 걸 이제 쓰고 있죠. 그럼 대조 자체가 우리가 반복이나 강조법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중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뭘 쓰면 된다? 서리법이 나타나 있고 대조법, 또 뭐 반복법 이래도 됩니다. 대조법이나 대조법 대신에 반복법 이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반복보다는 바로 뭐 대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씁니다. 우선순위로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그렇게 써서 이제 뭘 했습니까? 연설문이라는 단계 나오니까 뭐가 되나?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글이죠. 글의 유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연설문을 써서 우리는 뭘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반장 선거 쓸 때는 이것을 독서를 해서 뭘 하나 화법에 적용하니까 뭐 하는 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뭘 쓸 때 건의문이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글의 유형이 달라지죠. 같은 주장하는 글이지만은 뭐가 달라졌어? 글의 유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글의 유형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은 이건 이제 그걸 전부 뭐예요? 맥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나오는 글의 유형이나 대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 또 뭐가 되겠어?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기본 전략은 있지만은 바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걸 여러분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뭐다? 독자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뭐예요?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 바로 글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를 고려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의문 나오면 항상 중요한 거는 무슨 요소입니까? 건의 대상이죠. 건의문은 무조건 건의 대상입니다. 건의 대상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그걸 외우고 있었잖아요. 뭐가? 건의 내용과 표현 방법, 표현 전략이 달라진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게 키워드입니다. 건의문 딱 하면 일단은 뭐예요? 건의문에 많은 거예요. 목적은 주장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의문은 형식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서간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서간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처음에 이제 호칭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수 쟁점들이 있잖아요. 건의문은. 바로 뭐예요? 문제 상황, 그 다음에 바로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비용이 있죠.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끝인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간문의 형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간문을 가지면서 이제 3단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가 나오면 담화 관습을 먼저 딱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글의 유형이 나오면, 글의 유형이 나오면 뭘 기억한다? 구조와 전개 방식이 되겠죠. 그죠? 전개 방식. 그걸 머릿속에 딱 떠올려 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기억을 해두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건의문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빈도가 선생님이 진짜 그걸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출제하는 영역을 보면은 중요도입니다. 알겠죠? 꼭 이제 그 영역에 요 문제만 해당하는 그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선정을 한 겁니다. 먼저 선정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영역에 주안점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한다. 배경지식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출제 빈도가 높은 걸 선생님이 영역을 설정해서 문제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봅니다. 금방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건의문이라는 글의 유형이라, 이 글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달라진다. 그 다음 건의 대상에 따라서 바로 표현 전략이 달라진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죠?
형태 자체가. 연설문일 때는 이렇게 감성 전략이 중요한데, 그렇잖아. 물론 이제 건의문도 감성 전략이 쓰지만은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의문에서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구체적이에요. 해결 방법 4가지가 있잖아. 어디에 맞아야 돼? 뭐 작년에 나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공공성이고 공정성. 그 다음에 바로 합리성, 실행 가능성 이게 되겠죠. 그럼 그걸 이제 합리성과 실행 가능성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공익성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대 비용, 그렇지? 그리고 기대 효과를 꼭 써야 돼. 그 기대 효과가 공익에 맞는지, 그랬잖아.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게 과연 그것이 바로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행 가능, 합리성이라는 거는 바로 실현 현실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뭐야,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대안을 제시. 그 사실은 해결 방안 나오면 무조건 창의적 사고가 됩니다. 그죠? 창의적. 그랬잖아요. 해결 방안, 대안이란 자체가 창의적 사고죠. 그래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질문을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이게 뭐예요? 모든 걸 통째로 하는 거에 설명해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까지 항상 저는 이래까지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모색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까지 해봐야 돼? 대안까지 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까지 내봐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해결 능력이길래 대부분 우리가 질문할 때는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많은 거예요. 질문을 안 합니다. 그죠? 제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더라. 이것이 과연 뭐 하는 거예요? 맞는지 또 다른 게 없는지. 그래야 자기 실력이 늘어나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보지 않으면 뭐가 되나? 남이 해주는 걸 그냥 뭐 하나? 맹목적으로 뭐 하게 된다? 외우게 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외우면은 자기 스스로의 뭐가 안 생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할 때는 문제점과 더불어서 대부분 문제점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는. 그지? 저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 이렇게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것이 맞는지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래야 자기가 빨리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나중에 학교 가서 질문할 때 무턱대고 어려우니까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질문의 구체성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봤는데 뭐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해결 방안을 모색한 걸 자꾸 이야기하라 그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한테 솔루션을 주면은 빨리빨리 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턱대고 많은 게,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루션 좀 주세요. 이러면은 많은 거야. 참 황당할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문제로 갑니다.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법이 이제 우리가 되는데, 문법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 이제 여기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합니까? 공통적인 특성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낫다와 낫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잖아.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설에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 뭐가 있습니까? 낫다는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교체가 일어나죠. 시옷이 대피음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디귿으로 발음되고 뒤가 이제 시옷이 붙으니까 된 소리 보호가 되니까 된 소리 돼서 이제 이거는 바로 우리 잘 아는 뭐가 되나? 바로 뭐 음절의 끝소리 현상 중에서 바로 뭐가 되는 막 교체가 되겠죠. 그죠? 평파열어마가 이제 됩니다. 그죠? 자, 음절의 끝소리는 2개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평파이러면은 교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는 뭐가 된다? 탈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중 받침이 뭐예요? 대표음으로 발음되면은 뭐가 된다? 자음군 단순하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 일반적인 어문 현상에 바로 많은 게 음절의 끝소리 이라면 같이 묶일 수 있지만 지금의 뭐야? 사분류법으로 하면은 음절의 끝소리는 뭐예요?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탈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두음법칙하고 같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나 두음법칙은 어문의 뭐야?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어문 현상입니다. 그죠? 어문에 많은 게, 그렇죠. 사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어문의 위치. 그러니까 끝에 있느냐, 다른 것에 많은 게 뭐가 없어? 피동아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음절의 끝소리나 두음법칙은 비동화주가 없죠. 그렇죠. 어문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어문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어문 변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문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있고, 많은 거, 위치에서 일어나는 게 있다.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바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어문 변동의 두 가지 현상, 위치. 그래서 교육과정, 그 문법도 일단은 교육과정을 항상 읽으라, 이 말이죠. 그렇죠? 교과처럼 구체적이지 않지만 뭐라 그랬어요? 소위 이제 우리 수업할 때, 문법할 때, 교육과정 해설서는 성취 기준으로 보면 뭐 해준다? 문법은 바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중요도를 안내해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교육과정 해설서나 바로 성취 기준은 이 학년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뭐를 학습해야 될지, 어문에서는 뭐를 배워야 될지, 그치? 그게 안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임용시험은 뭐가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교육과정 해설과 뭐가 된다? 성취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교사 시험은 바로 성취 기준을 말하는 게 성취 기준이 학습 목표니까 학습 목표를 구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중고등학교 여러분 많은 게 내신 문제도 보면 전부 많은 게 학습 목표에 맞게끔 문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작품별로 이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낫다라는 히읗,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문 현상할 때 히읗 받침에 대한 붙으면 여러 가지 어문 현상이 일어나는 거 우리 배웠죠.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낫다는 나 이렇게, 나타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축약이 되죠. 그렇죠? 축약이. 그렇잖아. 이제 축약이 되잖아요. 그렇잖아. 축약이 이제 유기엄마,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유기엄마 현상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면은 히읗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가 된다? 탈락이 이제 공통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시옷 받침이 떨어져 나오면 시옷이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이 시옷은 시옷 불규칙 되는 것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옷 받침이 붙으면 대부분은 무슨 불규칙이라고 배웠어요? 여불규칙이죠. 시옷 받침이 붙으면은 바로 많은 게 어감과 어미가 동시에 많은 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불규칙 현상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형태 자체가. 그런데 히읗 받침이 붙어서 무조건 많은 거에 불규칙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불규칙이라는 자체는 규칙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많은 거에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변해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활용을 해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어문 현상에서 어문 현상, 조건마다 무조건 떨어지면 규칙이라 그랬잖아. 변해도 그랬잖아. 그래서 탈락이나 리얼 탈락은 어문 조건마다 무조건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은 변했지만은 뭐가 된다? 규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개 모음 첨가라든지 탈락이라든지 리얼 탈락이라든지 그렇죠. 모음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많은 게 변했잖아요. 그죠? 어감과 어미가 변했는데도 그러면 왜 그걸 규칙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변하면 무조건 불규칙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게 어문 현상이 조건마다 무조건 일어나니까. 근데 불규칙은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규칙은 시옷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옷 불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시옷 받침이 떨어져 나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그랬잖아. 하얗다, 하얀 이렇게 해서 바로 여불규칙 이렇게 분 현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용언의 활용을 할 때 했습니다. 그렇잖아. 활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하는 게 시간 3번 같은 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게 어문 현상의 조건이 바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생님 뒤에 이제 비용이 또 전했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게끔 문제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답을 찾더라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옷은 바로 불규칙, 이제 규칙이 되느냐, 불규칙이 되느냐. 그래서 바로 낫다는 바로 많은 게 그랬잖아. 뭐가 된다? 어디에 해당은 된다? 뭐가 됩니까? 시에 이제 해당이 되니까 바로 불규칙이니까 표기법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나타나면 어떤 시옷이 받침이 되면 이게 규칙이 되죠. 그죠? 규칙이 되니까 나와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는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현상이 됩니다. 그럼 어문 현상이 바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면 돼요? 어문 변동하고 뭐하고 같이 이제 묶인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
바로 용언의 활용하고 묶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문 변동이 일어나면 꼭 뭐하고 먼저 일어납니까? 활용하고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은 용언의 활용 문제하고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문학의 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라. 그럼 밑줄 칩니다. 항상 문제 보고 항상 문학의 갈래입니다. 갈래. 갈래하고 바로 뭐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래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작품명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문학을 공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보고 방향을 봅니다. 갈래 밑줄 칩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공표할 때 갑니다. 흥보가입니다. 흥보가 이러니까 바로 많은 거. 또 뭐가 있습니까? 휘몰이 아니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는 판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판소리 갈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판소리. 이 판소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딱 머릿속에 그립니다. 우리 거기 있지만 어떻습니까?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 모든 게 문학은 나오면은 모든 글이 나오면은 판소리는 갈래는 유형이죠. 글의 유형. 장르입니다. 장르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바로 담화관습이죠. 서사구조입니다. 그죠? 판소리도 산문문학이니까 뭐가 되나? 서사구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판소리는 잘 알다시피 서사적 성격과 극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게 서사구조는 뭐다? 창간일의 반복구조라는 걸 떠올려 둡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 고전소설 같으면 서사구조가 뭐예요? 고전소설 하면 서사구조가 바로 일대기 구성이 되겠죠. 전이니까. 고전소설은 거의 전이니까 일대기 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보식 구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창간의 구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창은 뭐고 안일이 기능은 뒤에 외우고 있죠. 그죠? 그걸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특징은 바로 판소리는 첫째는 구비성이죠. 구비성. 그러면 구비되다가 뭐가 된 거야? 기록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비성과 기록성을 지니고 있다. 그건 바로 판소리는 우리가 소각하고 같다 그랬죠. 성격이 비슷하다. 구비전성되다가 기록이 되는. 그러니까 구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평민성과 바로 거예요. 귀족성, 양반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중성입니다. 그죠? 구비성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 게 적청성입니다. 적청성. 그렇죠. 적청성은, 그럼 적청성은 우리가 창과 안일의 부분에 어디에 주로 많겠어요? 안일의 부분이 많아요? 창 부분이 많겠어요? 창이겠죠. 창 부분이 바로 많은 게 적청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적청이. 그렇잖아. 창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 사설 시조 중장가 같은 겁니다. 그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예요? 적청성이 생기니까 바로 뭐가 되나?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구성의 불일치가 생긴다, 이 말이야. 구성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야.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랬잖아. 이런 게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생긴다? 기록문학에 이제 구비전성문학에서 양반이 개입돼서 기록문학으로 되니까 이중성이 생깁니다. 그죠? 이중성. 그럼 이중성 안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뭘 이중성입니까? 주제 이중성입니다. 그죠? 주제. 그러니까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고 또 그다음 무슨 이중성이 생깁니까? 문체 이중성이 생긴다. 그럼 문체 이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잖아. 판소리는 바로 극과 뭐를 지니고 있다? 서사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뭐가 되어 있다? 운문과 산문이 많은 게 교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문과 산문이. 그랬잖아. 운문과 산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구어체와 문어체가 이제 공존한다는 겁니다. 운문과 산문이 공존한다. 그 다음에 바로 구비문학이니까 평민이니까 바로 비속문학, 그렇잖아.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양반문학이 되니까 바로 전한 한문투에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 용사, 정고,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소리 하면은 이제 나중에 주의할 거 판소리계 소설 이라면은 바로 소설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들어있다? 바로 구성입니다. 독자성, 그렇죠. 적청성과 그 다음에 문체입니다. 율문체, 운문체가 들어있다는 건 판소리계 소설은. 다른 소설은 전부 산문이니까 그랬잖아. 운문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운문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산문처럼 되어 있지만 운문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창과 안일이라는 찬소리 사설을 바로 소설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조금 알아두죠. 그 다음에 문체가 아까처럼 바로 많은 게 구어체가 남아있다는 거죠. 구어체가 판소리계 소설에 보면은.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가 남아있다.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있나? 대화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 대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판소리 창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로 많은 게 창자는 해설자,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면서도 해설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 이제 해설은 뭐가 작가 개입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작가 개입, 해설자. 그는 이제 우리가 뭐 하고 갔습니까? 현대극 할 때, 사회극, 부조리극 할 때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원고지 할 때 바로 많은 거예요. 그랬잖아. 그 등장인물이 무슨 역할까지 하더라? 바로 해설자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갈래론 할 때 배웠죠. 극문학은 바로 뭐야? 자와 세계에 많은 게 이제 대립인데, 그렇죠. 현재형으로 대립을 하는데 외부 자가 개입을 해,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사회극 부조리극은 개입을 하는 것처럼 등장인물을 이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특성, 그게 전부 뭐예요? 갈래적 특성이, 그걸 먼저 떠올리세요. 여기는 뭘 물어서 거의 지식 문제를 물은 거니까, 기입형 거의 지식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읽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 부분을 잘 보세요. 판소리 사설은 처음에 장황한 사설, 불필요한 수사, 모순된 에피소드. 이런 게 아까 말하는 바로 뭐예요? 모순됐다. 이게 바로 구성의 브리치죠. 그 다음에 장황하다, 불필요한 수사,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부분의 독자성, 장면의 극대화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부분의 독자성, 장면의 극대화. 그걸 판소리 용어로 치면은 드럼이 되겠죠. 드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에 익숙한 사람, 판소리의 사설은 통일성에 결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게 바로 많은 게 구비전성되면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적청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청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많은 게 청중의 기호에 맞춰줬다는 거죠. 청자에, 그랬잖아. 독자는 청중의 기호에 맞춰서 바로 재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롯이 중심의 문학양식은 부분의 전체의 구조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판소리는 사건의 흐름이 부분을 위해 사건의 흐름이 부분을,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부분의 독자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장면의 극대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판소리의 소설은 플롯 구조가 아니라 바로 장면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인과성보다는 뭐예요? 극성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악성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풍자성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래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판소리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왜 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고전소설 할 때 배웠잖아요. 고전소설의 두 루트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 루트는 두 가지죠. 영웅소설하고 많은 게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전소설 산문을 하면은 무조건 많은 거예요. 영웅소설과 바로 뭘 해야 돼? 판소리계 소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웅소설을 알기 위해서는 영웅일대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판소리계 소설을 알기 위해서는 판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판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소설은 설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설화.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은 설화가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설화의 부분을 짜집게 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은 근원 설화가 여러 개입니다. 아주 많아요. 그죠? 춘향전 같은 게 근원 설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부 짜집게 한 거예요. 따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영웅소설은 보면은 뭐예요? 근원 설화가 보면은 많아. 거의 한두 개죠. 그렇죠. 영웅소설하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주몽설화 그렇잖아요. 이 기본적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별로 없어요. 판소리계 소설은 그런 설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판소리 소설 자체가 뭐하는 거야? 독자성을 지니니까, 장면의 극대화를 지니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재미있는 요소를 다 끌어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개그 프로그램처럼 개그는 여러 코너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잖아요. 옛날에 개콘들 보면은, 그죠? 그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이 어디에 있으니까, 해악과 풍자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조건 고전소설이 이제 우리가 문학 공부하면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고전산문부터 하라 그랬죠. 그럼 고전산문에 하면은 어느 것부터 한다? 고전소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지? 우리가 고전산문하면 우리 여러분 많은 게 뭐가 있어요? 고전소설하고 극하고 수필하고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거하고 수필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또 고전소설 중에 또 중요도가 뭐야? 아까 영웅소설과 판소리 소설. 그러면 영웅소설 중에 또 많은 게 중요도가 뭐냐? 그랬잖아. 바로 많은 게 역사군담소설과 창작군담소설 이렇게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랬잖아요.
그럼 역사 군담 소설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많은 게 박시전이라든지 그렇잖아.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창작 군담 소설은 그렇잖아. 일중전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하면 4개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작년에 뭐가 나왔으니까 심청전 나왔으니까 제끼고 남은 거는 몇 개? 3개 하면 됩니다, 그죠? 3개. 항상 그걸 공부합니다. 판소리를 치면은 이제 또 판소리로 가면은 그 3개에다 적벽가가 붙죠, 그죠? 적벽가. 판소리는 적벽가가 유일하게 이제 그걸 화용도 탈행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이름을 달리 붙으니까, 그지? 임경업전보다는 우리가 시험 출제할 때는 뭐로 이름이 나왔어? 임장군전이죠, 그죠? 최고원전보다는 뭐가 나왔어? 최충전이라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게, 뭐도 적벽가라는 말 대신에 뭐예요? 화용도 탈행 이렇게 등장할 수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이제 조금은 이제 일종의 판본의 차이니까 좀 다르지만 내용이 일부가 다르지만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두자 이 말이에요. 정리를. 그러면은 작품이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뭘 했어? 흥보가를 먼저 끓여낸 겁니다. 심청전이나 많은 게 그랬잖아. 수군가 같은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심청가 같은 것은 바로 어때요? 그래,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확률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화는 확장, 강화 확장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 뭐가 됩니까? 바로 강화 확장이나 말이 나오니까 요놈이 되겠죠. 그죠? 부분의 독자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먼저, 이제 이 판소리 같은 거는 이 보기를 읽기 전에 먼저 떠올리세요. 먼저. 판소리란 뭐냐? 그렇죠. 개념이 특징이죠. 그죠? 판이라는 거는 마당입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류계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고전 시간은. 그러니까 민중들이 마당에서 불렸던 많은 거에 노래입니다. 맞죠? 그렇죠? 판소리니까. 판은 마당에서 불린, 소리는 뭐예요? 민중들의 노래를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그게 반대는 뭐가 됩니까? 시조죠, 시조. 가사. 이 시조나 가사도 노래입니다. 알겠죠? 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창기 시조나 가사는 전부 음영입니다. 노래를 불리기, 가창하기 위해서 부른 거지. 지금처럼 문학 작품을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노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시조는 뭐가 된다? 가사는 뭐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게 가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가곡. 그렇죠? 민요나 이런 것들은 바로 대중가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중가요. 그러면 이제 사설시조다 이런 거는 섞여 있는 거지. 잡가나 이런 거는 일종의 바로 일종의 파페라 비슷하게 그렇잖아. 그런 거다. 이 두 개가 혼합된 퓨전화되어 있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가곡도 아니고 오페라도 아니고 그렇지. 완전한 대중가요도 아닌 중간 형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퓨전 음악들. 그런 식이다 보면 돼요. 그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 노래, 그러니까 항상 이 고전 시간에 현대 노래 장르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갑니다. 그 당시에 불렀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두자,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둘 게 바로 서사 구조가 나오면 무슨 이름을 씁니까? 창과 안의 반복 구조죠. 그러니까 창의 기능과 안일의 기능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랬으면 배웠잖아. 창안일이라면 뭐예요? 기능이 뭐예요? 긴장과 몰입. 맞죠? 긴장을 시키든지 몰입을 하든지.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과 이완, 몰입과 해방. 이런 말을 이제 쓴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렇죠? 긴장하면 이완을 시키고, 긴장하면 몰입을 하고, 해방을, 이 기능입니다. 알겠죠? 긴장, 이완, 몰입, 해방은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사구조는 창과 안일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긴장을 시키고 왜 이완을 시키냐는 뒤에 이제 설명들이 있죠. 이렇게 통해서 이제 많은 게 뭘 줍니까? 해악성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해악성. 해악성은 이제 우리처럼 극복 방법이죠. 판소리는 민중이 불렀으니까 민중들의 애환을 많은 극복하는 방법들입니다. 삶의 애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바로 많은 게 판소리를 썼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바로 흥보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흥보가. 흥보가 이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흥보죠. 흥보에 대해서 알아둡니다. 그렇죠? 흥보. 그럼 흥보가 항상 이제 우리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좀 대립구조죠. 선악의 대립구조니까.
그러니까 흥보가 있으면 놀보에 이제 그렇잖아. 그럼 주동 인물이 있으면 반동 인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물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흥보와 놀보. 그 다음에 중심 소재가 뭐가 됩니까? 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흥보가를 하면은 바로 흥보와 놀보에 대해서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적인 업무는 바로 뭐예요? 흥보처가 있을 거고, 놀부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이게 부차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 흥보에 뭐야? 자녀들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는 전부 다 바로 많은 게, 흥보를 바로 많은 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 강조해주기 위해서 흥부처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흥부 자녀가 있을 거고, 바로 뭐, 바로 뭐 놀부에 많은 처가 있는 거면 전부 흥보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죠? 대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화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비가 있고 박이 있겠죠. 중심 소재니까. 그걸 이제 외워두면. 그런 게 이제 그 흥보가가 나오는 키워드들입니다. 알겠죠? 키워드들. 그걸 이제 먼저 탁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작품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에 배경이 거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제일 먼저 알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제비나 박이 나오면 뭐가 되면 소술로 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요소가 되나? 배경이 되겠죠, 배경. 그러면 이제 제비와 박의 뭐를 알아야 돼?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기능. 그러면 일단은 고전소설이니까 사실성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지? 생동감이랑 거리가 멀다, 이 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형성할 거고, 그렇잖아. 그렇죠, 분위기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건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사건 전개.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은 인물이니까 인물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박 자체의 상징 의미가 뭐냐, 이 말. 그 다음 주제 부각,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배경 기능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이 주제 쪽으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의 사슬의 기능을 물었습니다. 박의 사슬은 나오면 대부분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는 게 우리가 바로 뭐가 있다? 박은 바로 심리적 보상이죠. 오락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뭐나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회 기능은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고 계층 간의 갈등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많은 게 흥보가를 보면은 바로 개인의 문제를 보면 선악의 대립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회 문제를 보면 계층 간의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구조 아닙니까?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제 흥보는 바로 많은 거예요. 몰락한 양반 계층이 되는 거고, 사회 구조로 보면은, 알겠어요? 사회 구조로 보면은, 그러면 놀부는 바로 뭐 하는 게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바로 자수성가한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중산층. 그래서 여러분 바로 판본에 보면은 바로 형제가 신분이 다르죠. 그랬죠. 하나는 양반이고 흥부는 몰락한 양반입니다. 그랬잖아요. 놀부는 바로 중산층으로 설정이.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판소리 특성이 일관성이 없죠. 그렇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같은 혈육 형제인데 왜 신분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안 맞잖아요. 그게 바로 판소리 뭐 때문에 적층성 때문에 그렇다. 흥미를 더 주고 극적 대립감을 주기 위해서 신분을 달리했다. 신분이 다른다는 건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야기가. 아까 그래서 이야기가 뭐가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판소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이 바로 많은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기능입니다. 그랬죠. 이런 건 뒤에 이제 붙여놨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기 다 붙여놔요. 그럼 판소리 하면 이제 우리 서사구조 참 꼭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서사구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흥보가의 모범답이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흥보가의 하면 전부 해학성이죠. 한문어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 있고, 그렇죠. 박의 기능이 있죠. 오락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공연의 어떤 현장성. 이게 이제 박의 박타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다? 민속곡처럼 뭐가 있어요? 바로 뭐가 개방성이 생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이 있는 용궁, 그렇잖아. 그런 공간과 무대가 같이 일어난다, 이 말임. 판소리는 바로 뭐나? 개방성이 있고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공연 장소와 극중과 일치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게 어떤 무대가 별도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판소리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죠.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잖아. 자, 그 다음 서술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조건부터 봅시다.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많은 게 청중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중의 특성 밑줄 칩니다. 자, 적었어요.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많은 게
청중의 바로 내용에 강조되는 거는 일종의 바로 요구. 그렇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준, 태도. 그랬잖아. 개인적 관련성, 준비도. 그 다음에 관심, 흥미.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부분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구가 어떠냐, 지적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 기존 입장 태도가 어떠냐, 개인의 관련성이 어떠냐, 그 다음 그에 대한 준비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렇잖아. 그 다음에 관심과 흥미가 얼마 되어 있느냐. 화법 문제가 청중이래. 청자 분석이죠. 청중 분석. 그럼 청자 분석을 하면, 독자 분석을 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청자에 맞는, 독자에 맞는 바로 내용을 생성하고, 그랬잖아. 조직하고 표현 전략을 마련해서 어떻습니까? 화법이니까 화법에 바로 많은 게 목적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죠.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청자 맞춤형 뭐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된다? 화법이 바로 목적인 바로 정보 전달이나 관계 발전, 의사소통 능력이 많은 게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법의 특성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돼? 우리 소통하려면은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 전략을 구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겠죠. 자, 얘기는 쭉 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연설입니다. 자, 그럼 청중의 특성 연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설이 갔으니까 뭐가 됩니까? 청자를 분석해야 뭐에 맞는, 청자에 맞는 바로 내용을 생성하고 연설 주제를 설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연설은 아까 또 뭐가 중요하다? 설득 전략이죠. 표현 전략. 이런 걸 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자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고. 근데 청자 분석을 해야 뭘 합니까? 주제 설정을 합니다. 주제 설정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나? 그 주제에 맞는 내용 생성을 하는 거예요. 내용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게 이제 조직을 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청자에 맞는 효과적인 표현 설득 전략을 구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설문을 작성을 하고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연설문의 순서 있잖아요. 그렇죠. 장문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할 때는 장문의 문제 해결 방법은 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먼저 해서 내용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서고. 이래 이제 연설은 청자 분석을 먼저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연설은 여기는 청자니까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지적 수준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입장 태도를 먼저 알아야, 이제 태도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죠. 태도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연설의 주제에 대해서 말은 긍정적인 입장이냐 부정적인 입장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구사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런 거는 우리 기출할 때도 다 있었고 이론할 때 다 배웠죠. 그걸 딱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 자체를.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제 청중 분석 요소가 있습니다. 그랬잖아. 이게 왜 그런데 기억에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왜 들어가 있지? 그렇죠. 그게 못 지워졌네. 그게 이제 우리가 됩니다. 주제에 대한 입장이 되고 이제 태도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주제에 대한 기존 입장, 태도 이런 걸 지워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 있네. 잘못했네. 그 다음에 바로 연설 전에 기억에 들어갈 요소.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주제에 대한 기존 입장, 태도. 이걸 써도, 이제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요걸 이제 우리 어느 거 하는 분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기존 입장, 태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도입부에서 바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라 그랬죠. 도입부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게, 자, 여러분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죠? 보여준다. 보여주니까 뭐 표현을 잘 썼습니까? 바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썼습니다. 그죠?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쓰겠느란 말이 있죠. 이런 건 전부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죠. 그럼 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입장에 따라, 처지에 따라서 같은 현상인데 처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대해서 바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해서 여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요즘 휴대 사용하는 일이 딱 그랬으면 내가 버스 안에 휴대전화에서 전화를 들고 통화하거나
계급풀이를 보면 즐거운 일이지만 남이 옆에서 하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양면적인 입장이 있다는 거죠. 즐거운 사람도 입장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니까 바로 기억에 관계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규제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부정적이다. 이러니까 많은 게 절반은 찬성하고 그렇지. 그 절반은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이 지금 청자들이 반반이라는 거죠. 반반이니까 어느 한쪽을 많은 게 설정을 하고 연수를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 딸을 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메시지를 끌어왔어요? 도입부에서 양면적 메시지를 끌어왔으니까 청자를 고려한 도입부를 잡았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그랬잖아요. 부담이 없는 이제 말을 시작을 하니까 반감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는 양면적 메시지를 잘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건을 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이 조건을 무조건 시험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거 요소 1번 밑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도입부 말하기 평가 밑줄 2번. 요걸 딱 치라 이 말입니다. 항상 시험을 칠 때. 그랬잖아요. 그걸 자기 이제 시험을 칠 때 있는지를 자꾸 봐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자로 2에서 바로 도입부의 말하기 딱 나왔으면 자로 2에 도입부에 어디 간지 표시를 딱 해두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도입부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이 바로 게 도입부가 되겠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평가를 하면 되니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양면적 썼지만은 바로 게 어느 한쪽을 게 해서 일면적 매치를 쓰는 이제 시험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바로 게 뭐를 고려하지 않았다? 바로 게 청자 분석에서 그랬잖아. 바로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주 찬성 쪽만 반대되든지 부정 쪽만 그렇지. 옹호하든지 한쪽을 옹호하면 반감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도입부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잖아. 지금은 이제 양면을 썼으니까 좋지만 실제 시험은 한쪽을 쓸 거단 말입니다. 한쪽을. 그렇잖아. 그런 짜증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시냐면 많은 게 좋은 쪽은 고려를 안 했잖아요. 그지? 그렇죠. 부정 쪽에만 옹호를 해줬으니까 바람직한 뭐가 된다. 바로 도입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로 이해 실제 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는 화법남을 항상 알아두는 효과적인 표현 전략이죠. 효과적인 표현 전략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바로 공감적 듣기가 되겠죠. 공감적 듣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언어와 바로 비언어, 준언어로 효과적으로 잘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쭉, 갈로 친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만약에 언어적인 표현은 바로 뭘 보는 겁니까?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를 봅니다. 알겠죠? 어려운 단어, 생소한 단어. 그치? 한자라든지, 전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사전 지식을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은, 휴대전화 대체를 소유하고 휴대전화 사용 예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휴대전화는 소유하고 좀 구체적인 휴대전화에 대한 게 사용 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휴대전화에 대해서 게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대전화의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걸 쓰면은 뭐가 안 맞아요? 여기는 보니까 지적 수준은 여기 분석이 없으니까 그거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죠. 지적 수준은 휴대전화는 사용할 줄만 휴대전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휴대전화에 대해서 전문 용어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어렵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를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별 필요 없죠. 근데 갈로 넣기는 갈로가 쳐 있으면 대부분이 바로 비언어 아니면 준언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바로 뭐를 많이 썼습니까? 비언어는 잘 썼는데 뭐가 없습니까? 바로 준언어 표현 전략이 없다는 거죠. 준언어는 여러분 잘 알죠. 강약, 고저, 장단이죠. 그렇잖아. 강약, 고저, 장단이잖아. 그러니까 말에 바로 강약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 고저라든지 이걸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비언어는 하면 이제 우리 대부분 시선, 표정, 그렇잖아.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네, 그러면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여기 되겠죠. 여기 이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니까 바로 뭐가 되나? 만족 단계에서는 해결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결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땠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결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공성, 공익성, 바로 합리성, 실현 가능성이죠. 그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게 바로 만족. 실제로 여기는 뭐 설득의 말하기나 선생님 옆에다 써놨지만 이걸 지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만족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 청중의 이해와 만족을, 이 부분을 지운단 말입니다. 실제 시험할 때는. 그렇지. 그걸 지우면은 해결 만족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많은 거예요. 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맞는지 그걸 외우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우리가 동기화 단계 전략은 바로 이 5개의 단계와 이름과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기능을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기능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단계가 나오면 단계와 더불어서 하는 게 각각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학습 내용, 기능을 이제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뭐만 있습니까? 요구, 만족, 시각, 요구만 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하면 요구, 만족만 있죠. 그죠? 문제 해결하면. 그러니까 동기화 단계는 동기를 더 중시하긴다. 이 말에 문제 해결보다는 동기. 그렇잖아. 관심, 흥미를 이제 뭐 하는 게 이제 주는데 더 좋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동기화 단계에 나오면 뭐가 있다?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태도와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잖아. 거기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시각화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행동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니까 해결 방안이 아까 말해서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실행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내용과 관련 참는 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바로 통일성을 해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점과 관련 없는 많은 거에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시각화는 바로 많은 거에 뭐가 된다. 이 해결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화법을 치면 쟁점, 이익 비용 쟁점이죠. 장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득이 있느냐를 많은 거에 시각화 시켜준다,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구체적인 이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로 청자 욕구를 강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니은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의 설득력이 있다. 주장의 설득력은 항상 주장 설득하면 근거죠. 주장 나오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이제 결론이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일관성.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통일성이 해치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통일성이 해치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바로 구체적인 많은 게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참고 혼자 할 때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파괴, 이기적이고 문명 파괴자다 이런 게 많은 게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극단적 파괴자다. 혼자 사는 문명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문명을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두리뭉실하다 이 말. 그러니까 극단적이다 이 말. 문명 파괴. 그러니까 휴대전화 조금 한다고 해서 문명 파괴죠. 이러면 그렇잖아. 엄청난 심각하게 이제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어떤 논리적 이렇게 바로 논리적 비약과 과장이 이제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이 현상을 보고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느 단서에 그런 부분이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이 니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지 문제점, 그걸 밑줄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밑줄을 치나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단어로 치환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제시문은 현상을 제시하니까. 일단은 현상을 찾아야 돼요.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설득력이 없다는 건 일단은 근거예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죠? 설득력이 없으면 세 가지 있잖아. 뭐가 되나? 공공성을 해친다, 이 말이야. 공정성을 해친다. 그건 주장입니다. 그죠? 그 주장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의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보면, 그 대부분이 우리가 주장 나오면 전부 문제점이 약화되는 이유는 전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류. 그 주장 나오면 전부 비판 중거를 먼저 떠올리면 안 돼요. 비판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 가지고 이 말을 분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